네, 정치 두드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곽우신 기자 오늘 쫙 빼고 오셨네. 어디 가세요? 출근하고 저기 영감님들 만나는 날은 좀 약간 그래도 국회 출입 기자니까요. 적당히 입고 와야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평소에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반바지 수트 위에는 이제 그래도 나름 정장식하게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치원 패션 아니에요? 위는 그러니까 정장에 넥타이에 반바지. 이렇게 또 쌤께서 이렇게 남의 패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기존의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광고에서도 그렇게 스위티 이런 거 하시면서 아주 이미지 다변화에 노력하고 계신데. 꼰다라 이거죠 지금 간단히 그러면. 저는 그런 워딩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는 그냥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공개 활동을 일체 안 하는 조건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안 하는 걸로 하는가 요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징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과 혹은 잘못된 비판의 공격점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다. 때로는 그것이 불법적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사받거나 혹은 그 재판대에 올라가면 되는 문제고요.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대가성으로 섞여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못된 공격의 빌미를 주거나 혹은 방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이건 생각이 거래될 듭니다. 사안이 아니다. 그럼요. 불법적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곽우신 기자는.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더 음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비공개로 뭘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비공개로 또 무슨 가방을 받으실지 뭐 누구를 만나실지 전화를 하실지 누굴 특강으로 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대선 전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거는 사실상 파기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게 아내 역할에 충실한다. 네,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뭐 이 공식적으로 파기됐음을 사과를 하시고 서원을 하시고 앞으로도 공개 활동을 하되 충분히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지원 반출해서 제2부속실 같은 거 없애겠다고 어쩌고저쩌고 했었지만 다시 부활시키고 원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양지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맞다. 단순히 오케이. 이전에 그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있던 법적으로 뭔가를 어긴 부분을 묻기 위한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조정하면 그러면 좋아할 것 같네요. 이제 두 물론 분의- 뭐 그런 혐의가 있다면이라고 하는 전제인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가부장적 시선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들이 오히려 역공격의 빌미를 주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비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두 분의 그 말씀을 일단 중간 정리를 하면 특검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제로 이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빤히 28일 날 통과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8일 날 그러면 특검법 통과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도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세요? 두 분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딱 유일한 저기 점검 포인트는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차피 제 의결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제 의결은 해야 되는데 혹시 제 의결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딱 이거 하나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재의결, 재부의 됐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투표를 한다는 사실이죠. 무기명 투표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필요한 의석수 정도가 한 18석 이상이 되면 충분히 다시 재부의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의결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1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그냥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한 그립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에 앞서서 그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제 이런 예측들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사실 쉽게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 이런 무기명 투표에서의 반란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이 표결이 실제 있을 때 사실 한국 정치가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 연말쯤에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 그리고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의 차이 등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나 이제 공천 물갈이 대상 같은 것들이 일찍 나오게 되면 이 물갈이 대상에 오른 사람들이 반란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가 언제 뜨든 공관위는 그 리스트를 최대한 이제 아끼고 있다가 표결 이후에나 어떤 가이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이전에 이제 탄핵 소추안 저희가 이제 2번의 표결이 헌정사상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표결 때도 사실은 그 진영에서의 내부 반란표가 결국 캐스팅 보트가 돼가지고 이거를 향방을 좌우했잖아요. 그럼 이때도 판단을 하겠죠. 같이 침몰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섣불리 나섰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음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가? 결국 이 개별 의원들은 본인의 금배지 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꼭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은식 기자는? 네, 저도 뭐 상당 부분 지금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관위 출범이 늦어진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 출범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공관위 출범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언제 어느 때 공관위가 룰 세팅을 하고 어떤 후보를 떨어뜨리고 어떤 후보를 올릴지가 사실은 가장 이제 핵심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선거구 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속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말 특검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그런 이제 점검 사항이 발생을 해요. 하나는 어제 잠깐 JB타임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살생부잖아요. 그럼 이미 그 당무감사 결과 살생부 1차 살생부 나왔잖아요. 보니까 뭐 어느 지역은 3명이고 어느 지역은 4명에다 이미 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돌던데 그러면 카드가 계속될 텐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공관에서의 결정은 그러니까 그 컷오프를 결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계속 살생부로 도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특검법이 통과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며칠 안에 재의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근데 이제 우선 본회의가 잡혀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가정이지만 그래 해봐. 니네가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자 해서 계속 미루면 재의결을 미루면 어떡할 건데요. 이게 시한이 있다면 그 시나리오가 성립이 되는데 재의결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국회로 다시 넘기면 며칠 안에 재의결을 한다.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협상력의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그러니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튼 지금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개개 의원들은 각자의 한 표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이걸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아닌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런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진짜로 18명을 채워가지고 끝내 특검법을 발동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물론 가장 본질적인 포인트지만 표 계산해봤더니 국민의힘에서 다만 하나든 둘이든 몇이든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치는 여파는 되게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당의 그립, 그러니까 용산의 그립이 지금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일정 부분 붕괴로서 혹시 이어질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소위 당내에서의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또 가르는 포인트가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상당히 좀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당원들이 이제 일부 당원들이 수박 당도 계산해가지고 5부터 쭉 이제 리스트 나열해 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단 말이죠. 소위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온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반윤 리스트처럼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이제 살생해야 될 리스트들을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막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부터 청력이 생기는 건 이제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총선을 가까워오게 돼서 이 용산 중심의 당그립이 강해져서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은 그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알아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도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쌍특검이니까 50억 클럽 특검은 받고 대신 김건희 특검은 안 받는 걸로 거래하려고 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땐 그게 거래가 성사가 될까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과 관련 없는 이슈에 대해서도 그동안 거부권을 무리 없이 사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는 사실 본인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을 향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연 이 거부권 행사에 그 정도의 부담감을 느낄까라는 질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바터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거래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동등한 비슷한 수준의 거니까 이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 50억 클럽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비해서 정치적 부담이 좀 적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김건희 특검은 이렇게 거부를 하고 50억 클럽은 받을게 그러면은 내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냥 정량적으로 성과나 이제 정치 효과만 계산했을 때도 별로 이게 성사될 만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특검 중에 하나는 받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든 두 개를 다 거부하면 어차피 효과는 똑같다.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결국은 그러니까 다 받거나 안 받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당의 그 일사불란한 대열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김기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된 관심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JB타임에서 잠깐 정리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에요. 일단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보니까 두 분도 그 견해에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불출마와 사퇴는 다른 이슈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긴 하죠. 이제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의원들이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퇴죠. 대표직 사퇴를 사퇴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따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김기현 대표도 불출마 선언 혹은 험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퇴로는 가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김기현 사퇴론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김기현 간판으로 총선처럼 망한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간판을 내리느냐 마느냐인데 불출마 험지 출마는 간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표직 사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 불출마 선언하고 대신 대표직 유지할게가 성립 가능한 카드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혁신이가 그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다라고 당장의 면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선대본부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거 체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김기현 대표 체제 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김기현 대표와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게 있는데 바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당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부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건 곽은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제원 의원이 이제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는데 지금 뭐 20분 단위로 지금 그 소통관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 10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히고 여기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와 본인의 페이스북 글만 놓고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이 행사하는 압력의 목표가 김기현 대표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비주류를 향한 것인지 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도를 보았을 때 김기현 대표를 향한 압박, 사퇴와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압박은 비주류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걸 친윤 의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비주류들을 공격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잖아요. 근데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 이 친윤의 이제 거두 중에 한 분이신 장제원 의원이 과연 지금 이 불출마를 김기현 대표 너도 사퇴해라는 압박으로 지금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김기현 대표를 오히려 지키는 방향으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사용될 수도 있다. 장제원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는 결국 당의 주류가 지금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겠다고 해갖고 하는데 그럼 비주류 너네는 뭘 내놓을 건데 이런 식으로 압박으로 갈 수 있다. 사실 이제 배현진 의원이나 다른 친윤 의원들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건데 그럼 비주류 너네 어떻게 할 건데 오히려 이 질량과 속도가 비주류를 쳐내는데 더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견해는 공이 불출마 험지 출마 선언은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경우에 따라서 오늘 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직 사퇴는 안 하고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의 단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중간 정리라고. 근데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한다면 아까 하태경 의원이 되게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비대위로 가서 뭘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없고 빨리 그냥 공관위를 띄우는 식으로 아니 하루면 된다잖아요. 비대위는 하태경 의원 주장은 하루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 비대위는 그 비대위가 뭔가 우리가 전에 생각했을 때 뭔가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정권을 휘두르고 뭔가 당의 강한 그립을 잡고 하다못해 지금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만도 못한 비대위원장이 와야 됩니다. 실권이 별로 그렇게 전제되어 있지 아니, 왜 않아요. 여기서 김준우 위원장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나와요, 지금 비대위가 서 있으니까 우리 김준우 위원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어쨌든 김준우 위원장도 연결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전권인 듯 아닌 듯 아무튼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뭔가 오게 된다면 이 사람이 관리형 비대위냐 정권형 비대위냐가 항상 이제 이 논란의 중심에 뜨는데 비대위가 효과를 보려면 당연히 관리형이 아니라 정권형으로 가야 뭐 쇄신을 하든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텐데 물리적 시간이나 앞으로의 이 타임 스케줄을 보았을 때 뭔가 정권형 비대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정권형 비대위가 오지 않을 건데 굳이 거기다가 뭐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쓸 이유도 없는 거죠. 올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는 다음 조기 공관위와 선대위 그 루트를 생각하는 게 맞다. 비대위가 어떻게 되든. 결국 지금의 어떤 갈등의 핵심은 공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물론 당을 향한 여러 가지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바르게 돼야 된다라는 목적은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공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공천의 공관위원장을 띄울 뿐만 아니라 공관위원을 인선하고 그리고 공관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당 최고위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주류와 비주류 모두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이 주는 외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체제가 있는 게 낫다라고 보는 쪽과 적어도 흔들어야 된다고 보는 쪽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차해서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자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누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자체가 지금 다 붕 떠버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다 이제 거부하거나 이제 고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은 이뉴한 혁신위원회가 뜨기 전부터도 다음 공관위 그리고 선대위에 김한길 혹은 김병준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됐었거든요. 여의도에서는. 네. 근데 두 사람 다 이번 공관위는 맞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율사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제 율사 쪽에서도 딱히 이제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도 고사했다 저 사람도 고사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공관위가 지금 출범 시기가 며칠 정도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실무적으로 누구를 모실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늦춰지는 그런 모습도 있다. 네. 사실은 분위기가 좋으면 누가 오든지 진짜 자기가 맡고 싶어 할 텐데 당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누가 와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그 공천관리위원장은 잘해야 본전이라고 하는.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의 어떤 그 순환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도 그쵸. 끝이 별로 안 좋았고. 좋죠, 안 좋죠. 제가 제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그죠? 그런데 2016년에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사실은 상황이 그게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 아니었나요? 그죠? 이런 거 보면 별로 맡고 싶어하지는 않겠죠. 근데 아무튼 김은지 기자는 누구로 파악하고 계세요? 뭐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김기현 대표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새로 공관위원장이 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체제에서는 결국 김기현 대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걸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그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은 이렇게 내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대의 지금 체크 포인트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험지 출마를 하더라도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게 맞느냐 아니냐. 결국 이거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뭐 적어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당대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긴 하죠. 선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니까요. 근데 아니죠. 오히려 특검법 통과되기만 아니라 재의결할 때까지. 이게 제 말은 이제 그렇죠. 재의결을 기준으로 한 그렇죠.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한이 없다는 게 예.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뭐 구룡마을도 안 가시니까 뭐 오늘 내일 중에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이번에 민중으로 가겠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있잖아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진짜로 신당 맞는다는 겁니까? 뭡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두 분은?
이제는 점점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진짜로 그냥 나 안 하고 그냥 남을래 하기도 약간 뭐한 좀 다리를 건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예, 상황 자체가 이제 신당 창당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러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와 함께 해가지고 이 신당의 사이즈를 키울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네. 해야지 사람이 더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진짜 그럼 신당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어제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쪽이 예. 이게 뭐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이낙연 대표 쪽의 이야기였는데 뭐라고 했는데요? 예. 그 어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당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섭섭한 포인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근데 뭐 충분히 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결국 무엇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 워낙 이제 이낙연 대표가 연일 그러니까 계속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단에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체크할 게 여러 가지예요. 함께할 의원들이 있느냐 1번. 그다음에 진짜 이준석 전 대표가 함께할 요랭인 거냐 아니냐. 그다음에 맞는다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호응하느냐. 지금 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일단 당장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의원도 입장이 좀 태도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소위 수박이라고 비판받는 분들의 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수박도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수박의 왕조차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비명계의 구심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막 그 이제 친명 강성 일부 유권자들 그 지지층으로부터 막 왕수박이라고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야 내 중심으로 모여 우리 이제 탈당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리더십과 장악력만 가지고 있어도 신당이 동력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비명계들 사이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실패했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사실상 실패한 리더십을 이미 검증이 끝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면이 잘 안 서고 있는 거죠. 뭔가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과 다른 어떤 실력적으로든 정책적으로 성과를 뭔가 보여준 적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신당을 창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기로 가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노선, 루트 혹은 우리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몇 명이나 따라갈 것인가. 사실은 뭐 아무도 안 따라갈 것이다라는 박한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예, 뭐 그런 뭐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이제 정무적인 게 있어서 뭐 이제 친명 의원이 얘기한 거라서 윤영찬 의원은 함께 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결국은 민주당도 핵심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띄어지고 현역 컷오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읽는 키워드가 결국은 현역 컷오프,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위 10%에 30% 감점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역 의원은 이 신인 가산점을 가지고 오는 상대 후보와 붙었을 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역 10%는 이제 공천 그런 식으로 컷오프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이제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여기 것이죠. 참고로 이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불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못 탈당해서 나가죠. 예. 출마 못해요. 예. 하지만 컷오프 당한 경우는 탈당해서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좀 요건 좀 갈라서 봐야 된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다가오게 될 경우에는 합류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더 계시더라고요.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 네, 이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지난번 대선 때 그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국민의힘 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거판 이 선거 운동을 하는 현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파란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원래 민주당원이지만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금 당 지지층이 완전히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것들을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레임을 스스로 공고하게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애초부터 민주당을 깰 그럴 만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이었어를 스스로 증명해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호사가들이 얘기했을 때 아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합하게 되면은 뭐 1+1이니까 이렇게 뭔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제 계산기 두드렸을 때 나오는 거에 불과한 거고 실제 시너지가 나올까? 아마 양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회동은 하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적 이벤트로는 발생을 하겠지만 당을 같이 하거나 혹은 그 당을 각자 만든 이후에 뭔가를 연합을 할까? 이거는 좀 너무 멀리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함께할 의원들이 있겠느냐, 있고 또 한 가지는 신당의 세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삼총리 연대설이 돌았잖아요. 근데 어제 정세균 전 총리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거 네. 없다. 그죠? 네. 그래버리면 더더군다나 동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을 띄우는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 낸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식으로 흥행을 위해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흥행을 위해서 이준석 연대설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더 명분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원칙과 상식에 계신 의원들 중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가 혐오 정치다 이렇게 아예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 할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 내에서의 우군을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먼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신당을 만들든 뭔가 결행을 해야 된다라고 읍소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를 하는 게 이제 명분도 살고 동력도 생기는 건데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 이낙연 대표가 내가 깃발 꽂을게 나가자라고 해서 그럼 과연 이게 되겠느냐?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에서 자기를 따라올 사람들 친낙계를 확실하게 개파로서 세력을 만드는 게 급선무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여기 내부적으로 설익은 상황에서 급하게 뭔가를 합치려고 하게 되면은 그 동력이 쉽게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 아마 그렇게는 아마 그러니까 이른바 그 낙석연대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등장을 했는데 낙석연대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근데 워낙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해요. 너무나 많은 상황이 펼쳐져서요. 예.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누가 알겠어요 정치를. 아니 이제 뭐 요새 금연석이라고 하잖아요. 금태섭, 이낙연, 이준석 요렇게 뭔가 연대가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제 그면서 네, 그런 식으로 구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금태섭 전 의원과의 일단 요 합방이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넓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뭔가 도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성공적으로 합치는 게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면 네. 그 다음에 정말로 진지하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비명계하고도 뭔가 해볼 수 있겠네가 나오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고서 바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이건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형세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안 만나고 있는 걸까요? 뭐 그러니까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대놓고야 못하겠지. 예. 근데 이제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이제 지난번처럼 사진 한 장 찍는 걸로는 안 만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조건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만남이 좀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두 전직 총리를 만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 말씀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원래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만남을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열어둔 상황이었다가 이낙연 전 대표가 바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서 그럼 우리도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꼬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그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쓰일 수는 없다. 뭔가를 들고 와라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제 그 표결 때도 지금 대체 통합이 중요하긴 한데 내가 그렇게까지 굳이 많은 걸 양보하고 만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잠재적으로 함께할 만한 우군들을 내가 먼저 포섭해버려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면 훨씬 낫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구상과는 다르게 어떤 뭐냐면 명분도 그렇게 축적이 안 되고 반응도 신통치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장신의 정치적 어떤 그 공간과 입지를 그러니까 줄여버리는 거라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좋죠 그러면. 네. 뭘 좋은 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갖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만남이 성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주제니까 오늘 이렇게 1차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분과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